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더수학 더과학학원 고등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진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오늘 설명드릴 건데 예비 중 학생들 요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뭐 설명회를 지금 한번 처음이신 어머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오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요게 모르면 알 때까지 알면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가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이고요.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이제 붙잡아 놓고 끝까지 이제 그냥 대충 이해했다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학생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중등 입학 전에 이제 많은 어머님들께서 이제 좀 불안한 감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중학교 때는 수학만 하면 되는 건지, 수학 영어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과학이랑 기타 뭐 사회나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건지. 먼저 중등 과학의 위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깊이 있는 내용까지 골고루 다룬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학교 때 배우는 물화생지 이제 파트가 이게 나눠져 있는데 단어별로 나눠져 있지 이게 어떤 과목별로 물화생지가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교육과정 자체가 좀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1학년 1학기 때 생물 배우다가 2학기 때 갑자기 물리 배우고 뭐 갑자기 뭐 3학년 때 2학년 때 올라가가지고 다시 또 1학년 때 배웠던 거 이어서 가고 이렇게 좀 많이 찢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전체적인 내용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8개 과목이 있어요. 물화생지 1, 2. 이 8개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까지 배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이 있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빨리빨리 끊어야 되는데 저 혼자 막 필 받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설명하다 보면은 애들이 막 넋이 나가 있고 막 이런 경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이제 깊이 있는 내용까지 골고루 다루다 보니까는 중등과학을 기왕이면은 한 번씩 3학년, 1년, 2년, 3년치 과정을 다 이게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게 저는 고등학교 때 훨씬 더 과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게 이제 예상치 못한 단어에서 발목 잡히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생명하고 지구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도 막연하게 생명하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면 돼 라고 아마 생각하고 계셨을 수도 있고 또 어머님들께서 실제로 학창시절에 생명하고 지구과학을 솔직히 저도 그랬지만은 많이 이제 외워서 공부하시는 어머님도 계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중등 생명과학이랑 그 다음에 중등 지구과학 파트를 그냥 넘어가면은 어디서 문제가 걸리냐면은 그러니까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중학교는 다른 게 어렵진 않아요. 유전 파트에서 조금 힘들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에서는 이제 천체물리학, 천체학 여기에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 머릿속에서 입체적으로 조용히 이게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는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맨날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서에서 동인지도 모르겠고 방위 표시 그려놓으면은 그걸 해석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냥 암기하면 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발목 잡혀가지고 B가 나와버리면은 만약에 뭐 과거라든지 영재원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솔직히 치명적인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등과학을 해서 좀 기왕이면은 골고루 다뤘으면은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을 공부하는 자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1학년이 공부하기 최적의 시기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어머니께서 굉장히 좀 불만이셨던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1학년이 이제 자유학기 되잖아요. 아이들이 시험이 없으니까는 내 아이가 학교 내에서 교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궁금해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불만이신 부분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공부하기에 최적의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없으니까는 아이들이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보니까는 그게 바꿔 생각하면은 선행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을 예를 들면은 1학년 때 선행을 많이 나가거든요.
나가거든요. 2학년 때는 뭐 선행이라고 할 게 없는데 1학년 때 이제 선행을 많이 나가는데 내신 때만 되면은 보통 한 1개월, 많게는 한 5주, 요번에 배경어 같은 경우는 6주 이렇게 내신 기간에 브레이크가 생겨버려요. 그리고 나서 6주 뒤에 또는 4주 뒤에 복귀를 했는데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과연 머릿속에 남아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일주일을 또 소비를 해서 지난 그 내신 대비 전에 배웠던 걸 다시 또 다 리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블랭크가 없으니까는 1학년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그런 블랭크가 없으니까는 선행 나갈 때 아이들이 어떤 그런 그 심적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 3년치를 제가 이따 커리큘럼 보여드리겠지만은 3년치 과학을 그냥 1학년 때 한 번 다 훑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선행 들어가고 그럼 1학년 내신 때는 말 그대로 한 범계중 같은 경우는 내신이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안 봐요. 그래서 기말 때 몰아서 보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가 몇 개 있긴 한데 기말을 몰아서 보는 학교 중에서 기말 범위만 보는 학교가 있고 기말 때 몰아서 보는데 중간 기말 범위를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보는 학교도 있어요. 보통 범계중이 그래요. 그러니까 좀 공부해야 되는 거 준비해야 되는 양이 좀 많죠. 과학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때. 그래서 그런 내신 대비 때는 내신 대비 때 진행을 하면서 고등학교 선행을 2학년 때부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들 목표가 아이들의 목표가 좋은 고등학교도 물론 좋지만은 좋은 고등학교를 선택하려는 목적 자체가 대학을 잘 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게 이제 그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을 제가 생각을 해낸 게 지금 현재 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치고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얘네들이 중학교로 돌아간다라면은 나는 얘들한테 뭘 준비를 해줄까? 라고 고민해서 만든 커리큘럼이에요. 그 자체가, 커리큘럼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3학년들이 그래요.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야, 과탐이 좀 힘들어요.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요. 수학하고 영어하고 국어는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요. 수능 이쯤 되면은. 근데 이제 과탐에서 발목 잡히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야, 너는 그러면은 과탐을 언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아이가 먼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선생님 저 과탐 너무 늦게 시작했나 봐요. 그럼 네가 생각하는 최적의 시기는 언제냐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무조건 빨리 시작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을 하면은 어머니께서 이제 잘못 생각하고 계시면은 먼저 시작해서 먼저 끝내놓고 뒤에서는 좀 중요한 수학이나 뭐 영어에다가 치중을 한다. 아니에요, 어머니. 먼저 시작했으면은 남들보다 반복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시작해도 되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생 때 고등학교 선행을 이때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 고등학교 시작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머니. 배우는 데는. 아이들이 이해는 다 시킬 수 있어요.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뭐, 진짜 급하게 막 다음 달에 내신 봐야 되는데 이때 들어온다. 이것만 아니라면은 6개월 전에 시작한다라면 이해시키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다만 제가 성적은 장담을 못 드려요. 저는 아이가 이해하고 다 안다고 해가지고 이거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완전히 내 몸에 체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그래서 자료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과학이지만 영어가 아닌 과학이지만은 문제에 대한 해석 능력이 좋아야 돼요. 여기서 주어진 자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 해석에 따라서 5분 동안 이 한 문제를 푸느냐 정말 20초 컷으로 끊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이들 문제풀이 수업할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풀었을 법한 방법으로 풀어줘요. 이렇게 했니? 그 다음에 이거 생각했어? 네. 이거 생각했어? 네. 그래서 답이 이거 나왔어? 네. 자, 근데 봐. 이건 이거잖아. 딱 집어서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해석의 차이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 정도만큼 뭐 화학이나 생명과학을 고등학생들이 저만큼 보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저 정도 수준이 올라오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 번 반복한 아이들은 저랑 비슷하게 가요. 그리고 고3이 되면은 수학하고 뭐 이런 거 잘하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다는 게 다른 과목도 잘한다가 아니라 수학이나 영어에 대해서 어떤 학습 부담감이 없는 학생들은 과학에다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상위권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언니. 저학년들은. 고학년들은 중위권 하위권 아이들도 있는데 저학년들은 상위권밖에 없어요. 왜냐?
수학이 당장 수학하고 영어가 밀리는데 거기에 치이는데 과학에다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당연히 안 나오죠. 그리고 아이들이 학습 부담감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최적의 시기는 1학년 때인 거예요. 1학년 때.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습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중학교 과정을 다 마무리하는 게, 그래서 반복을 계속 꾸준히 해서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머님. 제가 1학년 저학년들한테는, 고등학교 저학년들한테는 딴 거 하지 마라. 일주일에 한 번만 해라. 내가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해라. 여기서 더 할 필요도 없어. 딱 요만큼만 해.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시간이 너무 남는데요? 딴 거 해. 수학해. 영어 해. 다른 과목을 시켜요. 그래서 길게 가서 일단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쫙 해가지고 이거를 3년 동안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보통 한 2, 3개월만 지나도 완전 다 포맷돼버려요. 공부를 안 하면. 그래서 그 반복이 중요한 거고요, 어머니. 그리고 그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1학년 때가 가장 최적의 시기라는 거고요, 어머니.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죄송합니다. 뒤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 드릴게요, 어머니. 그래서 영재고 과학고를 이제 희망하는 어머님들이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이제 그 의사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머님들 머릿속에 있어요. 아, 우리 아이가? 근데 그게 이제 확신은 안 들고 우리 아이가 영재고 과학고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드는 어머님도 계시지만 대부분 어머님들은 확신이 들지는 않아요.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 될까? 그래서 그런 속마음을 숨기고 계세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는. 숨기고 계시다가 지금쯤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체화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작하는 그 영재고 과학고 대비를 지금 시작하기가 가장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좋다는 거죠. 이유는 1학년이니까. 시험이 없으니까요. 내신이 없으니까는 저희가 그런 쪽에서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고 과학고를 원하시니까 지금 시작하시는 게 최적기라는 거죠. 프로그램을 먼저 커리큘럼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그 일반고 자사고 커리큘럼이고요. 요거 희망하는 학생들. 그래서 여기에 써져 있는 거는 11월 개강 기준이고요. 어머니, 요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저희가 수업 가능한 주말 토요일 그 횟수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11월에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물리 18주, 그 다음에 생명 15주, 지구과학 16주, 그 다음에 화학 18주인데요, 언니. 요거는 조금 주수는 좀 조절이 가능해요. 저희가 요거는 가장 이제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요 정도 주차가 나오는 거고요, 언니. 그래서 아이들이 진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아마 증가되는 경우는 없을 거고요, 언니. 조금씩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이들이 2학년 입학할 때, 2학년 개학할 때,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을 진행을 하는데, 보통은 요 시기에서 통합과학 진행을 안 하고, 물리원, 화학원 이런 이과 쪽을 바라신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뭐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화학원이나 물리원 보통, 지구과학원이나 생명원은 이때 다루진 않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고 난 다음에 다루면 돼요. 그래서 물원, 화원을 희망하시는 어머님들은 여기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통합과학을 다루는 게 훨씬 더 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이, 중등 과정이 어떤 고등학교 8개 과목을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8개 과목, 물화생제 원투라는 8개 과목을 이 통합과학 안에 또 다 녹여냈어요. 그래서 교과 과정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교과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그 스토리텔링 하듯이 지구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생명 탄생까지, 생명의 진화까지 해가지고 쭉 이어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하나의 어떤 그 과목을 물리다 화학이다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하나의 어떤 학문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장 재미있는 교과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아이들한테 다뤄주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포함해서 보통 한 16주 정도예요. 여기 세보시면 16주가 좀 넘을 텐데, 또 제가 좀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거 좀 여유있게 언니. 그래서 내신 대비 하면서 통합과학을 끝내면은, 이제 그 아이들 2학기 기말쯤 되면은 이제 원과정 선행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본 과정이에요. 물리원 선택하는 학생, 뭐 화학원 먼저 가는 학생, 이렇게 선택해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게 쭉 진행이 되면은, 뭐 여기서 물리했던 학생은 3학년 중3이 되는 2022년 중3 5월쯤에 물리가 끝나면서 화학을 진행하는 거고,
앞에서 화학 진행했던 학생은 화학이 끝나면서 물리 진행. 3학년 기말고사가 끝남과 동시에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물리, 화학이 한 번씩 끝납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겨울방학에 심화과정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화과정은 제가 어느 정도 레벨로 구성을 했느냐면은 이 심화과정 교재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으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정도는 거의 퍼펙트하게 1등급은 나올 겁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은 당연히 스페셜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개강 시간표는 일단 저희가 화요일 4시 반, 그 다음에 토요일 11시 30분 반, 그 다음에 목요일 4시 시작하는 이렇게 3개 반을 구성을 해놨고요. 어머니.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예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어머니. 혹시 정말 꼭 듣고 싶은데 요 3개 반 중에 안 맞는 반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은 힘들어도 여러분이 12월 정도에는 제가 조율할 수는 있어요. 12월이 되면서 조율은 가능하니까는 꼭 듣고 싶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재고 과학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커리큘럼입니다. 지금 시작을 하면은 중등 하이탑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물리화학 동시에 진행을 하고 요 중등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내년 5월쯤에 물리1, 물리2 또는 화학과 화학도 통합 과정이에요. 그래서 물리는 6차 하이탑 교재로 진행을 하실 거고 선생님은 지금 저희 학원 물리 선생님은 이제 고등부 수업을 진행을 하실 거고요. 지금 여기 중등 하이탑 물리하고 요 고등 물리 같은 경우는 오신환 선생님은 저희가 이제 초빙을 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은 예전 인젠 원장님이셨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다른데 이제 계속 이제 파트로 나가시는데 제가 좀 억지로 좀 빼달라고 했어요. 선생님 여기 좀 해주세요. 당연히 튕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수업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팀을 짜갖고 오셔서 지금 현재 과학 여기 평촌 지역에서 하는 학생 어머님들도 상위권 아이들 CMS에서 이제 최상위권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어머님들이 한 8, 9명 이렇게 묶으셔가지고 과학은 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물리 쪽 수업에서는 하이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치동 쪽에서도 대치동이 이제 다원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아세요. 그분한테 배우면 됐어. 그분한테 배웠어? 오케이. 너 실력 어느 정도 인정해줄게. 이런 정도의 이제 수준이 되시는 선생님이라서 그분이 직접 진행을 해주실 거고, 그래서 많은 반을 저희가 개설하지는 못해요. 딱 한 반. 그리고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5명 이내로는 개설이 힘들고요. 5명 이내 넘어가면은 개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제가 반을 하나 지금 잡아 홀딩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요렇게 요 커리큘럼도 그 선생님이랑 같이 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통합 과정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중2가 되면 올림피아드 특강이 들어가야 돼요. 물리화학 올림피아드 특강. 그래서 물리화학 올림피아드 특강에서 8월쯤에 시험을 보게 되고 영재고 대비도 병행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올림피아드는 선택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영재고 수업하는 아이들은 올림피아드 다 진행을 하죠, 언니. 또 영재고 대비 이외에 특강으로 이제 올림피아드 특강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단원별로 좀 어려운 내용들 문제풀이 위주로 여기서 영재고 대비 1 여기 들어갈 거고, 영재고 대비 2 여기에서부터는 언니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가야 돼요. 영재고 대비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중3이 되면은 실전 입시 대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모의고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면접 이런 거 다 포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네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머니 내신 대비가 없어요. 중2 내신 대비 기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신 대비 때는 아이들이 그냥 알아서 가야 돼요. 여기에서 얘네들 내신 대비한다고 또 3주 빼고 이러면 안 돼요. 어머니. 보통 맥시멈 2주 정도 그냥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줘요. 과학 내신 대비하는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 아실 수 있고, 중3 때도 마찬가지로 내신 대비는 없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그냥 당연히 A를 맞아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5월에 이제 영재고 입시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캠프 데뷔를 해요. 그러면 7월에 발표가 나면은 이제 영재고 합격한 아이들은 이제 합격자 수업 들어가는 거고, 아쉽게도 이제 떨어진 아이들은 7월부터는 과학고 입시 데뷔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10월에 과학고 입시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이 되면은 똑같이 합격자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재고 합격자 수업 진행 따로 되고, 과고 합격자 수업이 또 따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입학하면은 행복한 고교 생활을 만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굉장히 이제 뭐 여기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제가 이상적으로 짜놓은 거죠, 언니. 그래서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이게 이제 아이들의 성취도라든지 아니면 학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씩 틀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크게 변동은 없을 거고, 특히 이 영재고 데뷔 2하고 그 다음에 실전 입시 이쪽은 거의 퍼펙트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 반은 이렇게 딱 한 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요거 두 개를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요 일요일 수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시환 선생님을 제가 홀딩해 놓고 있는 수업이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 원장님이 새벽 5시까지 술을 드셨어요. 이분을 홀딩하려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제가 진행하는 반이고요, 어머니. 이 토요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반이에요, 시간대가. 왜냐면 여기 고등부 황금 타임이에요. 근데 중등부 수업을 만약에 한다라면 이때밖에 못 갈아요. 영재고 반은. 왜냐면은 영재고 데뷔하는, 과학고 영재고 데뷔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교육청 영재원, 뭐 대학 부설 영재원 이런 데 다녀요. 그러면 학기 중에 2주에 한 번씩 빠져요. 그럼 그 아이들이 토요일에 6시에 와요. 거기 영재원 갔다가. 그럼 제가 이제 이 앞타임에 수업을 깔아버리면은 2주에 한 번씩 휴강을 하고 보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굉장히 황금 타임이기 때문에 경쟁이 좀 치열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반밖에 개설이 안 되고 인원수 어느 정도 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저희 어머님들 또 오랫동안 붙잡아주면은 어머님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고3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안 그러신데 보통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러셔서 짧게 끝냈고요, 어머니. 요 다음에 이제 저희 실장님이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건데, 제가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저희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짜실 때 대부분 다 고등학교 지금 현재 고3까지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짜는데 참여를 하세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는 거죠. 최종 목적이 대입이잖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 대입에 관련돼서 많이 알고 계신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학생 전문으로 하는 그런 학원하고는 약간 퀄리티는 다를 거예요. 그리고 진행하는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다를 거고,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이제 말씀해 주실 입시 쪽인데요, 어머니. 이 입시는 대입을 아마 설명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학년별로 대입이 계속 매년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머님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신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가지고 요 입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는 메모 잘 하시고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끝나고 바로 이제 고등학교 이제 수업을 들어가긴 하는데, 제가 다음 주에 이 아이들을 보강을 다 잡아놨어요. 이유는 어머니들 설명이 끝나시고 난 다음에 저하고 만약에 뭐 더 얘기를 원하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나와서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다음 주에 보강을 다 잡아놨어요, 미리.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상담을 진행하는 길설종 실장입니다. 여기 과학 설명 잘 들으셨나요? 원래 과학하고 수학을 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데 원장님이 수업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먼저 하고 원장님이 마무리해 주시고 하셨고요. 저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입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학생 아이들 대상으로는 이제 외고, 자사고, 그 자기소개서하고 무리 면접을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대입하는 아이들은 입시 컨설팅하고 대입 면접, 자기소개서 첨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제 중학생 학부모님이 알아야 할 변화하는 대학 입시의 핵심이라고 해서
실제 제가 고등부 설명회를 하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예비 중일이시잖아요. 지금 매년 입시가 바뀌고 있죠. 11월 달에 또 바꾼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세세한 내용들이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래서 가장 아셔야만 되는 내용들만 정리를 해서 1시간 정도 하지 않고 한 30분 이내로 그 핵심 내용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우리들도? 네. 그래서 내용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부를 아셔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의 변화라고 해서 현재와 이제 개선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중학교에 가면 이제 학생부 내용 자체를 보게 되는데, 중학교 학생부와 고등학교 학생부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유학기 하나만 추가가 돼 있고 그 두 개의 내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될 내용도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뭐 통합을 했다, 뭐 명칭을 바꿨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수상경력. 수상경력은 종용대로 기재하지만 상급 학교 진학 시 제공하는 개수를 학기당 한 개씩.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상 시점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했는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서부터는 수상을 하는 거는 학생부에 다 기재가 돼요. 근데 대입에 원서를 접수할 때는 학기당 하나만 반영이 돼요. 실제로. 그리고 중학생들이 고입을 할 때는 수상이 안 들어가요. 못 봐요. 그 상급 학교에서 자사고나 외고는. 네. 그래서 대학에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시되는데 학기당 한 개만 추가가 된다. 그리고 거기에 표현 대비로는 학기당 한 개씩 총 최대 6개까지 반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3학년까지 6개 할 테니까요. 근데 사실상 아이들이 원서를 접수하는 건 9월이에요. 수시 원서 접수를. 그러면은 2학기가 안 끝나는 상황이죠. 그럼 결론은 5개까지. 6개를 반영시키려면 재수를 해서 학종을 써야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좀 줄어드는 추세고, 이 자격증 및 인등을 이제 인정해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 테셋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정해줬었는데, 이제 대학별로 미제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희망 사항이 나 뭐 될 거야. 예전에는 내가 뭐 되고 싶다, 엄마가 뭐 되고 싶다. 두 개를 이렇게 썼었는데, 이제 부모님 건 없어지고 자기 것만 쓰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미제공이에요. 그래서 항목 자체가 없어지고, 그 특기 사항에다가 쓸 수는 있는데, 대입 자료는 미제공.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으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다음 번으로 가시면 이제 봉사활동. 이게 이제 가장 말이 많은 자신봉동이라는 봉사활동, 뭐 동아리활동, 자율활동, 그 다음에 이제 진로활동. 요거를 아예 통째로 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 거죠. 네, 여기도 보시면은 봉사활동은 이제 특기사항은 제목만 쓰겠다. 봉사활동. 실제로 필요시 행동특성 및 참여에 쓸 수 있다는 건 좀 줄여준 거고, 자율동아리라는 게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내가 이 동아리를 하고 싶어요. 내 전공과 너무 일치하는 동아리야. 라고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다 뽑히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동아리도 자소서도 써요. 그래서 선발을 해가지고 뽑혀야 돼요.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자율동아리를 마음이 맞는 애들끼리 만들어서 내가 진로에 연관되는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가입제한을 두지 않되 기재 가능 동아리 개수를 학년당 1개 또 줄인 거죠. 그 활동 자체가. 그 다음에 동아리명이랑 동아리 소개 정도만, 내가 뭘 했는지도 표현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 사항에다가. 소논문은 이제 기재 금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단체 활동을 학교 내외 다 인정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교내 활동이 아닌 이상 다 미기재시키겠다. 계속 줄여가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진로활동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리고 특기사항 글자 수가, 특기사항 기재 분량이 3,000자에서 1,700자로 줄인다. 글자 수마저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많이 없애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는 아이가 어떤 이제 그 자기의 꿈과 진로를 찾아서 노력한 과정, 물론 성적도 반영되지만은 성적 순으로 뽑지 않고 아이가 노력한 활동으로 뽑겠다라는 건데, 그게 계속 비리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아예 점점 줄여서 사실상 평가 항목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 그리고 여기에서 12월 달에 발표되는 게 아마 중3서부터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파격적이 되면은 정말 반영되는 게 내신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다음 교과학습 발달상.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방과 활동은 빠지는데, 이게 이제 교과 세특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들이 성적표가 나오고 아이 점수가 나오고 그 밑에 과목별로 이제 그 세 과목 특기사항을 기재해줘요, 선생님들이. 이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건 바꾸진 않았어요. 그리고 방과 후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부 그 세 과목 특기사항 딱 나온 다음에 맨 밑에 얘 방과 후 활동 어떤 활동을 몇 시간 이틀 있다가 딱 찍혀 있었거든요. 근데 미기재예요.
그 얼마 전까지 광고활동 막 장려하면서 광고활동 교사 막 키우고 막 했잖아요. 그럼 이제 미기재가 된다 대입해서 아무도 안 듣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과하고 수행사는 이제 중학교 과정 자유롭게 했으니까 그건 현행 유지를 하고 독서활동 상황은 현행 유지입니다. 지금도 내용은 안 들어가요. 제목이랑 작가 그렇게만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 행동 특성 및 사항이라고 해서 천장 아예 마지막 학기 마지막에 이제 써주는 거거든요. 그게 500자로 축소가 돼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작년에 발표된 내용의 기준으로 해서 학생 도형이 많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다 나는 대입 교육을 위한 공정한 첫걸음이라고 해서 이것도 작년에 이제 대입 개선안을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2022학년도 적용하는 것들인데 첫 번째 정시 수능 위주의 적용 확대라고 했죠. 작년에 발표했어요. 그다음에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하겠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위해서 정시 수능의 적용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네, 현재 수시 정시 체제가 거의 80대 20 정도, 70대 30에서 80대 20 막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정시중이 많이 줄었는데, 근데 30% 이상으로 권고해라. 그래서 2022학년도서부터는 이제 더 늘리겠다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또 엊그저께 발표한 거에서는 주요 대학은 40% 이상까지 해라. 그게 2022학년도예요. 얘네 거는. 한 번 더 건드린 거예요. 주요 대학은. 근데 좀 이따가 제가 2021학년도 모집 인원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게 거기에서 주요대는 이미 30% 이상 뽑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상. 이거 가지고 뭐 말과 말고 뭐 정시가 된다 말이 많은데, 주요대는 이미 30% 이상을 뽑고 있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대학 자율로 한다. 지금도 자율로 하고 있어요. 대신 많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개편. 우리 아이는 2026학년도라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21학년도 수능에서 문이과 통합을 외쳤죠. 나라에서. 그래서 국어는 공통으로 독서와 문학을 보고 학법과 작문과 언어 매출을 선택을 하겠다. 그다음에 수학이 문이과 부분이 폐지가 되고 수학 1, 2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정입니다. 수학 1, 2를 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태기를 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영어 절대평가, 그다음에 탐구 사회하고 과학 총 17과목 중에 아무 상관없이 2개 선택하게 하겠다. 이게 나라에서 던져준 거예요. 이렇게 던져져서 선택하는 과목들이 요 2개가 생겼죠. 점수 비중은 75대 25로 발표를 했고요. 자, 그럼 국어 같은 경우에 딱 보면 독서 문학이 기본이고 합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 태기를 하래요. 그럼 딱 제목만 보면 뭐 하고 싶으세요? 언어와 매체가 왠지 막 끌리잖아요. 그죠? 네,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합법과 작문을 선택을 할 거예요. 국어를 좀 모르는 아이들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의 언어가 문법이에요. 실제로. 문법을 여태까지 다 기피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대부분 화작으로 많이 몰릴 거예요. 그 현행 수능에서도 화작 문제는 아주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수학입니다. 수학은 학통 미적 기하 중에 선택을 해서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 불이익이 없다면 학통으로 다 올리겠죠. 미적하고 기하가 어렵잖아요. 이 미적분이 현행 미적분 2, 현재 고3에 대하는 그 다음에 기하가 있고요. 결론은 대학에서 결정하도록 일단 나라에서는 틀만 말을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응답을 했어요. 자, 이게 대학에서 응답한 겁니다. 서울대서부터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대, 경희대 정도까지 해서 자연계열. 자연계열은 수학은 미적이나 기하 중에 특기를 해라. 학통 인정 안 하겠다. 그 다음에 탐구는 과학 2개 중에 특기를 해라. 서울대는 1, 2 서로 다른 과목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과학 2개. 결국은 문이과 통폐합은 주요 대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평가. 절대평가에서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제2의 국어 학문이 절대평가로 바뀌게 돼요. 영어하고 한국 사이에. 그 다음에 EBS 영역을 기존 70%에서 50% 축소시키겠다. 2022학년도부터. 책이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만 제일 많이 팔리니까 이거 너무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쨌거나 50% 축소하면서 간접 연계로 전환시켜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학년이 됐었을 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그래도 풀어야 돼요. 연계가 됐기 때문에 안 풀 필요는 없거든요. 자, 풀어주는 게 좋고, 나머지 50%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불안감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은 또 이제 학원에서 이 50%의 불안감을 해소해주마, 이런 식으로 또 나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아셔야 되는 이 절대평가가 아직은 그 뭐 중학교 내신 절대평가지만 수능에 있어서 절대평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한국사인데 2021학년도에 한국사 반영입니다. 제가 이런 전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2021학년도를 얘기를 해요. 발표된 거 얘기할 때는 2022학년도 걸 얘기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입 발표는 3년 예고제예요. 그래서 중3 안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나라에서 얘를 어떻게 뽑아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학년 3월이나 4월쯤에 대학에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현재 나온 거는 2021학년도 내년 고3 아이들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거기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학년이 됐었을 때 이제 4월 달에 수시 확정안이 발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한국사는 50점 만점이에요. 그리고 40점 이상이 1등급. 그 다음에 5점 단위로 2, 3, 4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서울대는 그냥 수시에서 조건이 필수 응시예요. 시험만 보면 되는 거고, 연세대는 수시 모든 전형에 조건이 없습니다. 한양대도. 올해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고려대가 뭐 인문 3등급, 자연 4등급, 4, 4, 4, 4, 4, 4. 대략 4등급 이상이면 자연계열에서는 한국사 크게 문제가 없죠. 25점 단차장만 하면 돼요. 단차장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수시에서는. 근데 정시에 갔더니 서울대는 4등급부터 0.4점. 3등급까지가 감점이 없는 거고 4등급부터 감점이 되는 거고 도시는 다 점수 감점을 시켜요. 정시에서는. 한국사는. 이 0.4점이 생각보다 큰 점수예요. 그러면 수시와 정시에 있어서 한국사라는 과목은 어디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까요? 점수를 반영하는 정시에서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시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서강대학교 자연계열의 논술을 썼어요. 서강대학교 논술을 쓴 이후 그 주나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내 시험을 보고서 논술 시험을 아주 잘 풀었어요. 근데 수능 성적표는 11월 말이나 12월에 나온다는 거죠. 근데 성적표를 받아봤더니 한국사가 밀렸어가지고 내가 5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논술을 아무리 잘 봐도 그냥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탈락입니다. 불합격. 그래서 여기서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탈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시에서는 만약에 내가 서울대를 쓰는데 4등급을 받았어요. 한국사를. 수학을 다 맞은다잖아요. 원서 접수하는데 불이익이 없어요. 실제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국사는 수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등급을 못 맞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옛날보다 쉽게 출제가 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사를 배웁니다. 그럼 안 배워요. 그러면 3학년 때 그냥 모르고만 뒤집다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올라갈 때 한 번쯤은 정리를 해줘야 돼요. 한국사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도 절대평가인데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서울대는 등급 조건에 포함, 연세대, 한양대는 없고요. 성균관대를 제외하고 그냥 다 등급 조건에 포함이에요. 수시는. 성균관대만 2등급을 요구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시는 감점입니다. 감점폭이 꽤 커요. 지금 연세대학교가 5점 감점이었잖아요. 작년에는 10점 감점이었어요. 1등급 떨어지면. 지금 5점 감점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는 수시보다 정시에 중요합니다. 수시에서는 만약에 내가 영어를 조건을 2등급 성인사를 맞춰야 되지만은 영어를 잘 못 봤어요. 근데 뭐 조건이라는 게 2합 4, 뭐 3합 6 이렇잖아요. 2합 4, 3합 6은 아시나요? 아시죠? 그러니까 뭐 국영수 2개, 3과목 중에 뭐 2등급 2개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영어를 빼고도 나머지도 조건을 충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네. 근데 정시에서는 이 폭이 큰 데에서는 생각보다 그 극복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특히 연대 같은 경우. 이대니까 그래서 영어 반영도 중요합니다. 저희는 수학과학 학원입니다. 영어는 고3 때까지 놓으시면 안 돼요. 학생부와 공정성 제고라고 해서 자 과도한 사교육 유발로서 한국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다 없애겠다는 것들이잖아요. 없애겠다는 거고 그러면 입학사정과 평가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 사람들은 애들 만나서 하는 건 면접인 거고 결국은 서류평가를 할 때는 서류하고 자기소개서밖에 볼 게 없어요. 학생부랑 선생님이 추천서랑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때 추천서도 이제 없어진다고 하죠. 폐지. 그럼 자기소개서하고 학생부인데 학생부에 있는 내용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내신하고 세특이에요. 그래서 수상은 개수가 주기에 높은 상을 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상 하나밖에 안 들어가니까 나 시험 하나 딱 봐가지고 높은 상 해야지? 그게 됩니까? 꾸준히 도전을 해야 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대학 선발 투명성 강화라고 해서 이제 자기소개서 개선해서 현재 5,100에서 3,100자를 줄이겠다. 자소서도 줄여줘요. 쓰는 내용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내용들. 그 다음에 대입정보 격차 해소 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뭐 전형명칭 표준화 학생부 교과 무슨 전형이건 크게 의미 없어요.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대학 요강 보면은 이게 무슨 전형인지 알아요. 종합전형인지 교과전형인지. 대입정보 포탈이라고 해서 대학 어디 가라는 걸 네이버에 치시면은 이 나라에서 하는 포탈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적 입력하면은 어느 대학 갈 수 있는지도 다 나오고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것도 많이 잘 만들었는데 그냥 기존의 그 메가스터디라든지 대성이라든지 거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게 현실이죠. 데이터가 더 많으니까요. 자, 면접 구술고사. 이제 대학별 고사인데요. 이제 면접 구술에서 학생부 기반 맞추면 하는 면접 원칙이라고 했는데 재시문 기반 구술고사라는 게 있어요. 재시문 기반이라는 것은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서류를 줘요. 네, 서류가 아니라 뭐 재시문을 줘요. 그걸 읽고 면접을 보는 거예요. 대부분 난이도가 좀 있는 대학, 서울대 일반전형이라든지 연고대 학생부 종합전형. 거기에서 재시문 기반 구술 면접을 하는데 이걸 이제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폐지가 아니라. 폐지는 아직 못하고 최소화시키도록 이유도 하고 문항을 전공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하겠다. 블라인드 면접은 지금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들로. 자, 결국은 재신문 기반 구술고사 유지시 학습 부담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특히나 서울대 심층 면접을 가려면은 일반 전형에서는 수학, 과학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이 구술고사 학습 부담이 그대로입니다. 어려워요. 서울대나 연고대 가기 위해서는. 근데 면접을 준비하는 것을 뭐 지금부터 뭐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내신 성적이 나왔을 때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성고사는 이제 폐지가 됩니다. 적성고사는 2021학년도를 기준으로 폐지. 가천대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게 없어지고 논술 전형도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이런 나라에서 이 시험 보는 것들을 되게 싫어해요. 계속 해가지고 압박을 해가지고 줄여들고 있어요. 그래서 적성고사 폐지로 인해서 중위권 수험생은 학습부담이 커지고 농부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지속적으로 축소가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학생부에서 변화되는 걸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는 게 이거는 이 체제는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라에서 발표한 입시 간소화 정책으로 해서 수시는 학생부 위주의 교과와 종합, 그다음에 논술 위주, 실기 위주. 이 실기 위주에는 예체능 전형도 있지만은 수학, 과학 특기자, 그다음에 외국어 특기자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정시에는 수능 위주가 많이 있고 정시의 실기 위주는 예체능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2014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나라에 이렇게 니네 뽑아라. 그 전까지 막 3,000가지 전형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 취합해서 이렇게 뽑아라고 해서 나라에서 발표를 했고 대학들이 잘 따라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자, 이제 이런 표들을 이제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대기업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 2021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에는 지금 고2 애들이 학생부 교과로 전체 인원의 42%를 뽑는다 대학에서.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24%. 그럼 학생부와 관련된 게 거의 67% 가까이 붙습니다. 다 뽑는 거죠 여기서. 그다음에 논술은 3.2%. 실기가 5.4%. 그래서 전체 토탈 수시가 77%.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20.4%가 그 수능 위주, 나머지 기타가 있어서 23%는 수시에서 뽑는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결국은 수시가 대세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수시에서도 학생부와 관련된 전형을 없이는 대학에 가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표를 보실 때 좀 냉정해지셔야 돼요. 이런 표는 그 데이터에 오르려고 하죠. 이건 전체 대학이에요. 나라에서 발표하는 거는 거의 200개 가까이 되는 4년제 대학의 전체 대학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서울대에서부터 15개 대학 숙대까지 서연고, 서성한, 중경, 매시, 건동, 홍 이런 주문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서울대 안 뽑습니다. 연대 안 뽑고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대, 동대 안 뽑아요. 학생부 교과는 없습니다. 몇 개. 그래서 이 주요 대에서는 학생부 교과를 7.7%를 뽑아요. 교과 전형이 전체에서 42%인데 주요 대는 7.7%가 뽑지 않습니다. 왜 주요 대학교는 교과 전형을 선호하지 않을까요? 내신은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학교 1등급과 이 학교 2등급을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뽑지 않습니다. 근데 종합전형을 보시면 다 뽑아요. 전체의 43%.
가장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전국적으로는 24%인데 혹시 0으로 서울대 같은 경우는 76%가 종합이에요. 약간 좀 지균이라고 하는 게 종합으로 포함이 돼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뽑습니다. 주연대는 종합전형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예요. 교과전형으로는 1.5가 있고 1.1을 뽑습니다. 교과전형이에요. 그죠? 점수화 시키니까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을 점수화를 시키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비중 적게 둬요. 그러면 1.5가 있고 1.8이 있는데 1.8이 학교가 좋고 이거 활동이 좋아요. 얘를 뽑고 싶겠죠. 얘를 떨어뜨려요. 그게 종합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재가 없어요. 왜? 점수화 시킨 걸 뽑는 게 아니라 정성평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대는 다 종합전형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논술은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많이 줄어서 3.2%인데, 그래도 주요대니까 12% 정도가 논술을 뽑고 있고. 그 다음에 실기전형. 실기전형이 이제 예체능 전형이 많고, 여기에서도 수학과 특히 않았든지 외국어 전형도 많이 사라진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시, 2021학년도입니다. 22학년도가 아니라. 정시 보시면은 연세대학교 35% 뽑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39%. 서울대와 고대, 그다음에 뭐 중앙대 거의 가까이 28%잖아요. 이렇게 세 개를 빼고 다 30%가 넘었습니다. 근데 뭐 22학년도부터 30% 이상으로 공부한다라는 게 주요대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정시 예정안이 발표된 거랑 실제 뽑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연세대학교 대략 한 4, 5년치를 보면은 2025학년도에 29%로 수시를 뽑으라고 했다가, 정시를 뽑으려고 했다가 35%죠. 실제 모집은. 모집 비율, 실제 모집이 다 올라가죠. 네, 수시는 100% 모집이 안 되고 넘어가요. 뽑아놓으면 도망가고, 뽑아놓으면 도망가고.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까이 35년, 어쩌면 40%까지 왔어요. 자, 2021학년도에 연대가 35%를 뽑으면 100% 40% 넘어갑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라에서 22학년도에 더 뽑으라고 했잖아요. 40% 이상. 그럼 거의 반반 될 거예요. 실제로. 얘네들은 쓰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 실력이 되는 애들 뽑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근데 좀 특이한 게 서울대예요. 서울대는 가장 발빠르게 2022학년도 모집인원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아무 학교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근데 서울대는 발표를 했어요. 30%를 정시로 하겠대요. 원래 23%, 21% 이 정도 뽑다가 합격적으로 늘렸죠. 합격적으로 늘렸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예체능을 정시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전형하고 지역 전형에서 지역 전형은 일반 고객 중에 성적 제일 좋은 애들.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특목자사, 영재고, 과거 애들이 거의 50% 이상이 있는 들어갑니다. 그걸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서울대는 그렇게 발표했어요. 정시체제고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하실 때 좀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계속 없앤다, 뭐 한다, 막 그러니까. 그래서 중학교 절대평가로 이제 A인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1학년 때 시험이 없죠. 애들이 굉장히 신나요. 그리고 이제 2학년, 3학년 가면서 이제 시험을 보면서 가는데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전과목 A인 학생이 꽤 있습니다, 주변에. 근데 전과목 A가 아니더라도 국영수 A인 학생이 더 많아요. 근데 전과목 A이면서 성적 평균을 봐야 돼요. 성적 평균이 한 98% 이상인가.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아이는 그냥 열심히 하면서 실수 한두 개, 서술에서 잘못했다거나 이런 거 정도 하는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성실한 아이인 거죠. 이런 아이는 어떤 내용의 고등학교에서도 적응을 합니다. 실제로. 준비한 내용이 있다면 뭐 전국장인 자사고를 준비할 수도 있고 외고나 자사고가 준비 관심이 있다면 글로 가도 크게 문제 없고 뭐 일반고를 하더라도 뭐 이 동네에서 남자애들이 뭐 신성고 좋아하잖아요. 신성고를 가더라도 거기에서도 적응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성향 자체가. 근데 요런 아이들이 좀 많거든요. 성적 평균은 95점 이하인데 올해인 거예요. 그죠? 고등학교 입학 후에 기대치가 높아요. 그죠? 근데 가장 불안한 유형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둘 다 겪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고등학교에서 92점 맞았어요. A잖아요. 성적표 나오면은 잘했잖아요. 그죠? 고등학교에 가서 92점 맞으면은 4등급도 나옵니다. 3, 4등급. 이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진짜. 외고에 가면은 막 99점이 3등급, 일부러 그렇게 해요. 99점, 3등급. 96점이 그런 데도 있고. 난이도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 점수만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아이들이 난 할 거 다 했어. 여기까지. 하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가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이제 전과목 A가 아닌 경우에 특정 과목을 강점을 지닌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수학을 잘해요. 뭐 영어를 잘해요. 그러면
내신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교를 저는 지원을 하라고 해요. 고등학교 때. 그럼 가서 그 과목만큼이라도 애가 1, 2등급을 쳐주면은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아이들한테 멘토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과목은. 그럼 애가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져요. 그래서 시너지가 올라갈 확률이 커요. 그래서 차라리 가서 부딪히는 게 나아요. 그리고 특정 과목에 강점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내신이 쉬운 학교를 지방을 해서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겨울방학 동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고요. 개정교육과정 학습 전략, 이제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대학교처럼 확정하는 강건이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선택 전공에 따라서 이제 전략적으로 아주 열심히 하는 게 학습 전략입니다. 그게 무슨 학습 전략이냐?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고입이잖아요. 고입이 아니라 대입이잖아요. 대학을 갔었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일단 1학년 때는 내신이에요. 일단 내신이 되고 2학년, 3학년 가면서 결국은 이제 모의고사 성적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3학년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거는 뭐가 될까요? 내가 그냥 쓰고 싶은 걸로 6개 원서 접수를 하는 걸까요? 가장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6월 모의고사 성적이에요. 내가 정시에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가. 이 정도에 갈 수 있는데 수시 6개를 여기를 쓴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는 거예요. 그걸 전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다 쓰고 다 그냥 재수할 거야.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을 최대치로 올리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세대의 아이들은 정시를 계속 추진시키고 있잖아요. 늘어나서 50% 이상이 된다면 수능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근데 이 수능이라는 게 생각보다 점수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를 봅니다. 경기도는 6월달하고 11월 2번 봐요. 나라에서 보는 거는. 대부분 사설 모의고사를 요새 잘 안 봐요. 학교에서. 딱 2번 봐봐요. 그럼 2학년 때도 6월달하고 11월달 2번 봅니다. 그럼 1학년, 2학년 합쳐서 4번 봤어요. 그죠? 그 성적이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전체 자기 학년 아이들하고 경쟁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위치를 감안을 하면서 가요. 그리고 3학년이 되면서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수능까지 7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보는 게. 그리고 3월달, 4월달에 이제 시험을 보죠. 겨울방학 동안에 대학에 가보자 하는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일단 딱 가요. 그래서 3월달에 이제 시험을 봐요. 그러면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는 A4지 한 장이 나오는데 자세하게 나와요. 내가 뭐 틀렸는지. 그리고 과목별로 100분위 등급 다 나오고 조합 100분위가 나와서 내 위치까지 다 알아요. 나는 뭐 96%구나, 뭐 97%구나 이걸 다 알아요. 그게 3월달입니다. 3, 4월달. 근데 6월달이 되면서 달라져요. 여기서부터 아이들이 많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잘하던 아이들. 6월달에는 얘네들이 들어오죠. 작년에 6만 7천 명, 올해 6만 8천 명. 제 등이 좀 늘었어요. 이런 식의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경쟁 상대가 우리끼리 하다가 요만큼이 더 들어온 거잖아요. 다른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내 위치를 알 수 없는. 내 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요 6만 7천 명이 다 내 밑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100분위가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위아래로 섞여 들어옵니다. 나 이번 시험 괜찮게 볼 것 같은데 100분위가 떨어져 있어요. 그게 6월입니다. 6월 시험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N수생 검정고시, 소위 제2수생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냥 얘네들도 공부한 기간이 짧거든요. 그럼 제2수생인데 왜 공부한 기간이 짧냐. 자, 11월에 수능을 봅니다. 수능 보면, 난 망했어. 다시 공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수시를 써놨죠? 기다려요. 안 됐어요. 정시를 쓰죠? 기다려요. 또 안 됐어요. 추가 모집도 써봐요? 또 안 됐어요. 그럼 2월 중순, 2월 말입니다. 그럼 그때로부터 3월, 4월, 5월 3달 공부한 거예요. 11월서부터, 11월 중순서부터 2월 말까지 2달, 거의 3달 가까이 돼요. 3달 가까이 쉬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거의 제로 베이스입니다.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재학생 애들이 절대 불리한 거는 학력 수준은 비슷해요. 이때 실제로. 왜냐면 얘네들 겨울방학에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3학년 아이들. 근데 뚜껑 열면 얘네가 훨씬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절실함의 차이도 있겠죠. 절실함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얘네들은 학교를 안 가요. 나는 학교를 가야 되죠. 중간고사도 있죠. 수행도 해야 되죠.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상 가장 큰 거는 심리적 요인이에요. 이 3학년은 이때가 돼가지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가원 시험을 실전에서 보는 거예요. 압박이 막 있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들, 야, 이거 재생 그런데 중요한 시험이야. 한마디 응원해주죠.
부모님들도 응원해주고 학원 선생님들도 잘 받아주죠. 얘가 이제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어서 시험 볼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6월달에는 긴장을 안 하는 아이들은 평상심을 유지해서 실력 발휘를 해요, 실제로. 실제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9월이 되면 애들이 7만 6천 명, 뭐 7만 8천 명, 한 10,000명 가량 또 늘어납니다. 얘네들이 진짜예요. 얘네들이 반수생. 얘네들이 반수생이 물론 다 잘하는 건 아닌데 여기에는 극상위권이 포함이 돼요. 좀 재수없는 애들이 있어요. 서울대 의대 다니고 있어요. 나는 이제 의대를 가야겠다는 거죠. 심지어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나는 더 좋은 의대를 가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학기를 다니다가 반수를 합니다. 걔네들이 와서 원래 잘하던 놈들이기 때문에 극상위권을 포함을 해요, 상위권을. 그럼 무조건 밀려요. 시험 볼 때마다 나 하나 계산 실수했어.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밀리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그게 9월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9월달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원서 접수예요. 성적표 나오기 전에. 그래서 9월달에 가채점 결과 가지고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2달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재수생이 13만 명이 됐어요. 여기 또 늘어나겠죠. 접수 인원이고 아직 시험을 안 봤죠, 올해는. 대략 접수 인원이 14만 명이고 13만 명. 한 15,000명 정도 빠집니다. 한 14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되죠. 또 다른 시험인 거예요. 매 시험, 6월, 9월 수능. 그래서 성적 받기가 내 위치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자, 재수생이 들어오는 거 사실상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재수생도 정기 분포를 할 거고 재학생도 정기 분포를 할 겁니다. 이게 두 개를 합치면은 둘 다 정기 분포를 할 거라서 떨어지더라도 큰 폭차가 없어야 돼요. 근데 큰 폭차가 나오는 이유가 재학생의 정기 분포가 붕괴가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3월 달에 45만 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실제 수능 봤더니 39만 9천 명이에요. 5만 명, 거의 5만 5천 명이 사라졌어요. 5만 6천 명. 고3인데 시험을 안 봐요. 올해도 39만 8천 명이었다가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 실제로 여기서 5만 명 정도 빠지면 한 33만 명 정도 접수는 다 하는데 시험을 안 봐요. 왜 얘네들은 시험을 안 봤을까요? 고3인데 수시에 합격 한 아이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수시 합격하려면은 수시 6개를 쓴 것 중에 다 그중에 가장 만족한 대학이 수능 조건이 없어야 되고 수능 전에 합격자를 발표해야 돼요. 그래야 수능을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일부가 있고 대다수의 아이들은 3월, 6월, 9월에서는 어디서 시험을 보죠?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학교를 가야 돼요. 학교에 가가지고 시험 시간에 엎드려 잡니다. 월말 카드를 대충 이렇게 쭉 써요. 제출해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수능 날은 학교를 안 가요. 시험을 봐봤자 갈 수 있는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놀러 가요. 이 근처에 학교에도 많이 있고요.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더 심한 학교도 많습니다. 어떤 학교는 35명이 있는데 5명 공부하고 30명이 자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9월 달에 내가 100명이 시험을 봤는데 11등을 했어요, 제가. 11등을 했으면은 2등으로 딱 걸렸죠, 끝에. 그 2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한 명을 제끼고 10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2등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2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100명이 아니잖아요. 100명이 아니잖아요, 일단. 100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아래로 추가되는 재생들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나면은, 나 수능 대박 났어 라고 하는 아이들은 항상 있어요. 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침묵을 하죠. 등급 조건을 못 맞추는 아이들이 꽤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요. 논술 등급 조건 2등급 2개, 주요 대학이, 그다음에 뭐 3등급, 합 3개, 합 6, 2등급 3개. 이 정도인데, 먼저 접수하는 시기에는, 나 3월달에 2등급 2개 맞췄어. 뭐 작년에 맞췄어. 그런 거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전 가면은 다 3, 4, 3, 4 나옵니다. 그게 수능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능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내신을 하는, 좀 이상한 얘기인데 1학년 때 내신을 탄탄하게 다져야 아이가 수능을 볼 확률이 더 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테스트하고요. 자, 이게 연세대학교 작년 평균입니다. 교과 성적 평균 전형별로 인문계열이고요. 실제 그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설명의 자료가 그 동영상으로 올라와져 있어요. 한번 쭉 보시면 마지막에 이런 게 나와요. 그 논술 보면은 지원한 아이들이 대략 요 정도 거의 9등급 가까이 되는 애들이 있는 거죠. 야, 이제 그리고 여기에 합격한 아이들 7등급에도 합격한 애가 있는데 평균은 여기 3.29가 되는 겁니다. 평균. 논술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내신은 3점대 요 정도가 평균인 거예요. 그리고
인문계, 특기자 전형, 그러니까 글로벌 전형이라든지 외국어 전형 보면은 대략 2점대 중반 정도. 외고나 국제고 애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2점대 중반 정도입니다. 활동 수요 보면 이제 1점대로 가요. 1점대예요. 학생부 종합인데 1점대예요. 그리고 면접형 1.5. 약간의 내신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면접형은 거기에서 1.5 정도 평균 나옵니다. 그러니까 활동 수요 면접형 근데 정시에 가더라도 수능으로만 갈 것 같은데 요 정도 아이들이 거의 3.3% 정도 사네요. 3.3등급 정도. 그러니까 내신을 차곡차곡 해야 수능까지 잘 볼 수 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해요. 논술전형 2.9, 특기자, 여기 과거형제고라서 올라갔죠. 근데 학생부 전형 보면은 활동하고 면접한 3.14, 1.34, 1등급 초반이에요. 정시에서도 정시는 아무래도 수능으로 치기도 하니까 그래도 3등급 선 정도가 평균이 됩니다. 이게 평균이라는 거는 절반은 1, 2등급이라는 거예요. 절반은. 의치에죠. 의치에는 더 심하죠. 실제로 2등급이 있는 거 여기 1.2, 1.13 이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신을 먼저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수능이 반복이 된다. 내신을 반복을 치열하게 해야 특히나 이 동네는 지방이 아니에요. 지방이 아니라서 내신을 어렵게 하는 학교들 요새 배경고등 수학 되게 어렵게 내요. 원래 신동만 어렵게 냈었다가 내신 어려지는 학교들 부흥고가 1학기 때 엄청났죠. 70 몇 점 맞았는데 1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식으로 내신 어렵게 다져줘야 수능이 잘 보게 됩니다. 학교들이 생각이 있으면 어렵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학교들 보면은 난이도가 꽤 여기 있습니다. 이제 입시 관련해서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보다 세부적인 걸 원하실 일은 없겠지만 원하신다면은 그 책자 맨 앞에 보시면은 첫 페이지에 설명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예비고 1이나 아니면 예비고 3 때 오시면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원장님 모시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저는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설명을 많이 해드려도 나중에 이제 어머니들 질문하시는 것 좀 더 질문 받고요. 컬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간단합니다. 그냥 어떤 거냐면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아이들 고등학생도 받아보고 중학생들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중학교 1학년 아이인데 이제 어떤 아이는 중학교 이제 1학년까지 다 되어 있고 2학년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거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학원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저희는 2학년 아이들이 자기가 2학년 거 이제 지금 현재 1학년인데 2학년 거 다 했어요. 그러면 3학년 거를 하고 싶은데 이 특정한 반에 A라는 반에 이 아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A라는 반에 들어가는데 이 A라는 반에 자기가 진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거기를 들어가고 싶은데도 자기가 이제 본인은 선행하고 심화를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 안 되는 경우에들이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희는 어머니들이 아이들 테스트를 보고 나서 자기의 아이가 중학교 1학년 거하고 중학교 2학년 거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 강좌를 등록해서 신청을 하시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분기별로 한 학년이 다 끝납니다.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안 보셔도 돼요. 1학년 거 이제 예를 들어 놓는데 겨울방학 때는 상하고 1학년 상하고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하는 분기에 이 두 과목을 다 끝내요. 두 과목. 이렇게 두 과목 3월달부터 5월달까지 두 과목 끝내고요. 여름방학 학기 끝내고 가을방학 학기 끝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다면 그 1학년은 시험을 보지 않잖아요.
시험을 보지는 않으니까 선행이라든지 심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허리를 중학교 1학년 거부터 3학년 거까지 이제 거의 다 해놓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면 분기별로 학력 허리를 다 완성을 해요. 완성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더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시험 이제 오늘 배웠잖아요. 오늘 배우면 과제를 오늘 다 남아서 하고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문제가 뭐냐면 집에 가서 해도 상관이 없는데 몰랐다, 까먹었다 뭐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다음 수업을 진행하는데 불편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아이들이 숙제를 남아서 다 그 담당 선생님이 지켜서 아이 하는 것까지 다 보고 그러고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대가 잘 맞지가 않아서 지금 1시간 정도로 해놨고요. 하나 있고 그래서 학년별로 다 끝냅니다. 그리고 개개인별로 맞춤 시간제라고 얘기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가 이제 아이가 시간표를 저희가 예배 기준 강좌를 다 깔아놓을 겁니다. 깔아놓는데 지금 현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심화 이제 1학년 심화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 거를 하고 싶어요. 중학교 2학년 거. 그러면 중학교 2학년 하라든지 이제 상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이제 실력이라든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일이 상관이 없이 내가 월요일날 중3 상을 신청을 했고 그런 다음에 중학교 2학년 거 1학년 거 심화를 하면서 2학년 걸 하고 싶어요. 2학년 실력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이제 진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대가 3학년 거 여기 있어요. 3학년 거 중3 상을 2학년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럼 상을 실력하고 하를 하고 싶다면 하를 신청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신청들을 가능하게끔 저희가 이제 시간별을 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대하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11월 달에 테스트하고 그런 걸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강좌하고 시간대를 다 이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어머니들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시간을 이제 선점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자기주도 학습인데 오늘 배운 과제를 다 합니다. 시간은 저희가 7시부터 8시까지 해놨는데 7시부터 8시까지 해놨는데 그날 이제 숙제가 좀 많다면 그 뒤에 부분에 남아서 이제 계속 하고 가는 거예요. 숙제는 더 저희가 다 하고 가고 그러고 나서 채점 넣으며 또 틀린 거 고치는 거며 그거는 다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다 개개인적으로 다 봐줄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중1 상이 시작을 했다면 중1 상이 다 끝나는 거고요. 그럼 중1 상이 끝났다면 중1 하라든지 이제 중2 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가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월수금이 아니어도 화목이 아니어도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면 뭐 월요일이랑 목요일 이렇게 가능하게끔 해놨고요. 화요일이랑 아니면 금요일이랑 이렇게 가능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맞는 반별로 신청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다 끝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이들이 3개월 지나고 나서 그 교재와 그런 것들은 다 어머니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드릴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결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건 다 어머니들한테 예를 든 건데 중1 상을 예를 든 겁니다. 만약에 중2 하를 어머니께서 신청을 하셨다면 얘네들 다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12월에 진행하면 1주차에는 소인수분해, 2주차는 최대공격수하고 최소공배수 이것들이 그날 다 나가는 겁니다. 그날. 그래서 이거를 진도를 나가고 그에 대한 과제를 오늘 다 나가면서 어머니들이 몇 주차에쯤은 지금 뭘 배우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중2 상이든 중2 하든 자기가 그 아이가 지금 12월이고 몇 주차다, 3주차다 그러면 얘가 진행되는 걸 알아요. 그러면 아이가 저희가 이제 매일 학원을 오다가 아프거나 그러면 빠져있잖아요. 그럼 이게 다 빠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몇 주차에 빠져있다고 딱 보이면 12월 4주차에 추석 체크가 12월 4주차에 빠져있으면 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안 돼 있으면 불러다 놓고 얘를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고 그러니까 결석을 하여도 저희가 진도가 정해져 있어요. 어려운 거 같은 경우 1차 방정식하고 풀이하고 1차 방정식 풀이는 2번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활용하고
1차 방정식 활용, 얘네들도 이제 2번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들은 그냥 한 번씩 진행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2번씩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배웠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간에 1월달이라든지 2월달에 들어오게 된다면 2월달 끝이면 3월달에 다시 재수강하면 되고요. 1월달이면 안 돼 있는 부분들은 뭐 이제 아이가 공부를 해온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아이들을 불러놓고 진도를 진행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어머니들한테 지금 뭘 배웠는지를 다 보여드릴 겁니다. 뭘 배웠는지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제 교재 마무리를 딱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 교재는 다 어머니들 나눠드릴 거고, 방학 때는 아이들이 시간적 여유가 되니까 좀 두꺼운 책을 진행을 해요. 두꺼운 책을 진행하고, 조금 같은 책이어도 같은 내용이어도 좀 어려운 걸 진행을 하고요. 근데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시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교재들은 저희가 실력하고 심화 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맞게 다 정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구성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만 드러났어요. 얘만 드러났기 때문에 뭐 이제 11월 달에 되면 저희가 이제 주차별로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테스트에 맞게, 반에 맞게 저희가 이제 반을 수업 시간이라든지 이제 그 난이도라든지 교재들을 다 선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선생님, 이게 네. 지금 한 주차 이렇게 나간다라고 해서 얘네가 네. 이 3시간, 2시간, 이 시간 안에 네. 이거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그러니까는 같은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본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어머니. 본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한 번 배운 애들도 있고 2번 배운 애들도 있을 겁니다. 처음 배운 애들도 있고. 그러면 그거의 교재 난이도를 저희가 정해요. 난이도를 정하면 그날 배운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과제를 그냥 아이들 소인수업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원이에요. 어렵지 않은 단원이니까 이것들을 진행을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은 이제 과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남아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다 이해하게끔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딱 2과목밖에 신청을 안 해요. 2과목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거하고 중학교 2학년 거 딱 2개만. 근데 아이들이 이제 욕심이 있거나 또 역량이 된다면 3과목까지는 가능한데 금요일은 무조건 아이들이 그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에 배웠던 거를 이제 다시 재점검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한 것처럼 수능수반회가 어려웠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그 테스트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부족한 거 있다면 일주일이면 많이 나가야 3단원에서 한 달이면 이제 4단원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평가를 받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첨삭 지도를 한 다음에 그러면 그 마무리 짓고선 아이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밤마다 교재 애들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이제 밤마다가 아니라 상 실력이면 실력이 같고요, 어머니. 아까 말씀하신 게 누구나 한 번 들은 애 있고 2번 들은 애 있고 하면 교재가 다르다고 그런 말씀.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이제 2번 들은 아이들은 심화로 가는 거죠. 심화로. 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진 않으니까 중학교 1학년 거는 안 돼 있는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거를 한번 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테스트를 봤는데 너무 좀 안 돼 있어요. 기본으로 이제 실력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심화적인 걸 내용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자, 상 실력이라든지 기본, 이제 실력 심화에 대한 책들은 다 똑같아요. 책들은. 자체 교재. 자체 교재는 아닙니다. 네. 이게 보통 애들이 뭐 한 번 들었던 애들이랑 처음 듣는 애들이랑 뭐 2번 정도 들었던 애들이면 네. 보통 기본 개념 교재를 쓰고 유형 교재를 쓰고 심화 교재를 이런 식으로 나가진 않을 텐데 네. 그러면 그 한 번 기본 반에서 수업을 했던 애들은 네. 그 만약에 7가를 했을 때 네. 그 8가를 할 때 네. 그러면 그대로 개념반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요, 언니.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언니. 그러면 이 아이가 다음 배웠을 때 실력을 가도 되는지 아니면 심화로 조금 어려운 걸 해도 되는지를 끝날 때쯤 이제 어머니들랑 다 상담을 드릴 거예요. 상담을 드려서 아이 성취도가 이 정도니까 이제 뭐 빠르게 가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니까 문제되지 않을 때는 좀 빠르게 가도 되고 아이가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 느리고 좀 어렵다고 한다면 한 번 했어도 다시 이제 좀
쉬운 교재로 해서 한번 다시 가는 거죠. 보통 얘기하는 그 스테이 개념으로 한 번 더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요, 이제 3학년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 고등상이라든지 이제 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끝날 때쯤이라든지 그럴 때쯤 아이들이 이제 고등상이라든지 하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에 맞게.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까지는 거의 다 끝나고요. 2학년 때 올라갈 때는 고등상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봐야 되니까 자기 학년 거 심화를 하나 가지고 가요. 심화. 그래서 그때 심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재 어려운 걸 하고 그래서 이제 내신에 맞게끔 그런 진행합니다. 그럼 한 학기 보면 네. 몇 번 내시는 걸 권장하는 거예요? 한 학기요? 예, 1학년 1학기를 네. 지금 보면 실력하고 심화만 2번은 동점을 보는 건가요? 아, 그거는 아이들 테스트에 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를 봤는데 아이가 저희가 보이기에는 얘는 이제 1학년을 안 해도 될 정도예요. 그건 1학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언니.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운다. 새로운 학기 걸 배운다. 그쵸. 2학년 1학기 걸 배운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게 3개월이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그 3개월이요. 네. 기본을 말씀하시고 실력 심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력 심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차별로 이제 이 단원에 뭐 단원 이제 나갈 거예요, 언니. 근데 그것들을 아이들이 테스트를 봐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구잡이로 막 나가기에는 힘들어요, 언니.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정확한 이제 테스트가 필요한 거죠. 그럼 남아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숙제를 하고 간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모르시 그냥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거 아니면 모르는 걸 이렇게 코칭도 해주시는 아, 모르는 거지. 선생님이 들어갔어요. 아, 네, 선생님이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요? 네. 아이 끝날 때 그래서 아이 하고 나면 이제 질문 이제 하잖아요. 모르는 거. 그거 모르는 것까지 다 고치고 틀린 것까지 다 고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이 좀 불투명하거든요. 네. 쉬운 단어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끝나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좀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아, 예전에 차량이 없었잖아요. 네. 연합차 지금 현재 가능한가요? 아, 저희는 차량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차량 문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몇몇 분들은 이제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아예 보면은 이제 어머니들이 픽업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근데 여기 광자 안내표 수업 보면 네. 중학교 1학년 월수금 딱 픽돼 있는데 네. 저희 이제 예비 중일은 아니에요. 여기 해주신다는 네. 걔네들은 이제 중학교 1학년 애들인데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에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어서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이제 다른 코리로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질문 없으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